안녕하세요. 우리 재무관리 제가 강의 촬영하려고 그래요. 자, 우리 보시면 일단 이 난이도가 좀 있어요. 지금 이제 제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게 재무관리 기본이잖아요. 기본보다는 이제 좀 더 어려워요. 딥하게 가요. 물론 기본도 말이 기본이지 결코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좀 더 디테일하고 좀 어려운 거고요. 이건 이제 수험 교재, 어떻게 수험 강의하고 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첫 시간이니까 뭐 오리엔테이션이긴 하지만 진도는 나가요. 교재는요, 수나리 재무관리 요 교재로 하고요. 자, 요 강의는 어떤 분을 제가 마음속에 두고 강의를 하냐면, 특히나 공인중개사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 이제 나 공부 좀 해봐야지, 아니면은 내가 공부했는데 나 진짜 재무관리가 진짜 발목을 잡는데 도대체 재무관리가 뭐지? 나는 왜 재무관리가 이해가 안 되는데? 요런 분들, 그 다음에 금융공기업, 보시면 이제 전공 시험 보잖아요. 전공 시험, 전공 필기를 준비하시는 분들, 우리가 A매치, B매치 하는데 누가 어렵고 쉽고를 떠나가지고 시험 보는 날짜 다르잖아요. 그래서 A매치든 B매치든 충분히 커버할 정도예요. 그 다음에 재무관리 어떤 기본기 익히고 싶은 학습자, 제 생각에는 어떤 재무관리가 수업 목적으로도 해도 이 강의를 들으시면 대부분의 시험은 전부 다 어떤 정도 커버가 된다고 생각하고, 최소한 재무관리를 좀 더 이제 고급 재무관리로 가더라도 내가 혼자 공부해 볼 수 있겠네, 이 정도의 기본 바탕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총 2권짜리 교재고요. 나름 두꺼워요. 한 1000페이지는 조금 안 돼요. 한 900 몇 페이지 되니까요. 제가 생각하는 학습 후 기대 효과가요. 자, 제가 이제 강의를 해본 결과요, 제가 시키는 대로 잘 따라오시고 하시는 분들은요, 재무관리 어떤 백그라운드가 없다 할지라도요, 1차 시험 기준으로는요, 80점 이상, 80점이라는 게 이제 20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실력으로 한 16문제 이상 정도로 이제 푸실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와요. 그래서 제 강의를 들으시면 그 정도 수준은 되실 수 있어요. 물론 이게 공부라는 게 강사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가르치는 거고, 이거를 이제 학습하신 분들이 얼마나 반복 학습, 복습을 많이 하시냐. 또 학습에는 또 개인차도 분명히 존재해요. 근데 확실한 건 전혀 요 재무관리에 대해서 제자도 모르시는 분들이 제 수업 듣고도 한 이 정도 득점 하신다는 거. 모든 수강생이 그런 건 아니고, 상당히 좀 열심히 하시는 수강생들은 다 그 정도 하셨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2차 시험은 이제 우리 주관식이잖아요. 좀 2차 시험은 좀 어렵긴 해요. 좀 까탈스럽고, 여기 찍으면서 띠디딕 띠딕 물소리 나더라도 양해 바라요. 제가 녹음실에서 찍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찍는 거라서 사람들이 중간에 들락날락 하니까 여러분들 그건 제가 좀 사전에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자, 그래서 2차 시험 준비할 때도 자신감. 진짜 재무가 좀 재밌는데, 재무가 좀 하면 될 것 같은데, 내가 재무관리 때문에 내가 회계사는 떨어지겠다, 이런 생각 안 들게. 최소한 재무관리는 내 발목을 안 잡겠다. 제가 그 정도까지는 만들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지간한 금융공기업. 내가 금융공기업 필기시험 봤는데, 재무관리 시험 개망해가지고 떨어질 것 같아. 최소한 이런 생각을 안 들게 해요. 내가 면접을 연락 못 봤어. 내가 다른 거를 시험 못 봤어. 왜냐면 이제 금융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필기만 잘 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 단계별로, 전형별로 이 점수들을 합산하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내 재무관리 때문에 내가 떨어진다, 그런 얘기는 안 나오게. 자, 얼마나 공부해야 되냐. 마음 같아서면 한 10회독 정도는 하셔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땐 최소 5회독 정도, 정독을 하시면 제가 생각하는 요 기대 효과,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자, 프리리퀴짓에서 선수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재무관리를 많은 수험생들이 되게 어려워해요. 어려워하는 게 지레 겁먹어서 그래. 여러분들이 이제 UFC 선수예요. 그 UFC 선수가 링 위에 올라가는데, 난 쟤랑 싸우면 질 것 같아? 그러면 그냥 져요. 그러니까 벌써 이제 쫄고 공부를 시작하니까, 이게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이게 뭔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어려운 게 있어요. 사실 재무관리 하려면요. 제가 여기다 이제 선수 과목인데 고등학교 수준의 수학, 미적분의 기초 개념. 제가 물어볼까요? y는 x제곱. 이거 미분해봐. 이거 미분하면 이거 2x인데요. 그쵸. 끝. 이 정도 수준이면, 물론 좀 이제 과장했긴 했지만, 이 정도 수준이면, 뭐 그렇게 재무관리를 이제 공부하시면서 내가 뭐 수학 때문에 그런 건 별로 없어요. 뭐 재무관리 여러분들이 뭐 어떤 학문적으로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이제 어떤 그 시험을 대비해서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어려운 수학이 나오면요. 그거는 이제 그때그때 제가 이제 개념을 설명해 주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내가 수학을 못 해가지고 아니에요. 자, 그래서 고등학교 수준의 수학, 뭐 1차 방정식이 뭐냐, 1차 함수가 뭐냐, 2차 방정식 있을 때 근해 공식으로 풀 수 있냐? 근해 공식 외우면 돼. 실제 근해 공식 쓰여지거든요. 자, 그 다음에 경제학 원론 수준의 경제학인데 사실 너무 많아요. 어떤 거냐면 수요 공급에 대한 거, 뭐 예를 들어 뭐 완전 경쟁 시장, 뭐 이런 이제 경제학의 굉장히 기본적인 거. 제가 봤을 땐 그냥 교양 경제학 수준만 있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재무 관리를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다라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분들은요, 지금 이 강의를 듣지 마시고 제 유튜브에요, 재무관리 입문이 있어요. 이거부터 들으시는 거를 조금 뭐랄까 추천드려요. 그래서 어차피 재무관리 입문을 들으셔도요, 요 지금 재무관리 기본반인데 기본에서 나온 얘기가, 그러니까 입문하고 기본이 사실 입문에서 좀 더 살을 붙인 게 기본이에요. 문제를 좀 더 많이 푸는 게 기본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새로운 거를 입문에서 물론 기본에서 배우는 게 있지만, 기본적으로 입문에서 배운 큰 백본, 우리가 뼈대죠. 이 뼈대를 바탕으로 좀 살을 붙이는 거예요. 어차피 한 번 공부해가지고는 이거 휘발성이 강해가지고요, 공부가 안 돼요. 그래서 어차피 여러분들이 제가 최소 5번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한다는 생각으로 공부하셔가지고 처음에 좀 가볍게 입문으로 시작하시고 거기서 이제 좀 재미가 붙으면 기본으로 오셔도 괜찮아요. 자, 강의 목차 꽤 많아요. 꽤 많어. 길어요. 진짜. 그래서 제가 강의 목차를 여기다 쓰려다가 너무 길어가지고 교재 사시면 목차 부분 나오는데, 웬만한 우리 회계사,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 1차 시험에서 나오는 주제 있잖아요. 왜냐면 이게 1차 시험은 좀 지엽적인 보기까지 합치면 굉장히 이제 지엽적인 보기가 나올 수 있어요. 즉, 어떤 문제 토픽에 대해서는 100% 커버하는데, 어떤 문제 토픽의 보기 하나, 보기 있는 어떤 용어,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 중에까지 감안한다면, 제 생각에 한 95% 정도를 커버하고, 2차 주제 관련해서는 한 75%를 커버한다고 봐요. 요 강의가. 그래서 강의는요, 일단 이론 위주의 강의고요. 본문에 있는 연습 문제, 이것들은 웬만하면 풀 거예요. 제가 뭐 안 풀는 것도 있지만 웬만하면 풀 거고, 연습 문제는 주로 이제 1차 기출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연습 문제 있어요. 연습 문제를 다 풀기에는 시간 너무 오래 걸려요. 연습 문제를 여러분들 혼자 풀어보시면 되기 때문에, 연습 문제 중에서도 제가 일부 발췌해가지고 이제 요리 정도는 풀어드리고, 풀기 전에 요거는 시간이 없는 수험생들은 요거는 푸세요. 왜냐면 이제 회계사 공부하시면 어차피 기본만 듣잖아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기본반을 연초에 듣는다. 그럼 기본반 듣고 나서 또 뭐 들어요? 심화반 들어간단 말이에요. 심화반이 거의 뭐 2차 반이랑 거의 비슷하죠. 2차 기출문제 풀어보고. 그 심화반 들으면은 이제 7, 8월 달 돼요. 그리고 10월, 11월부터는요. 객관식 재무관리 들어가는 거예요. 객관식 재무관리 들어가시면, 그죠? 12월 말까지 계속 기출문제랑 뭐 객관식 문제에서 문제 푸는 법 배워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결과적으로 제일 많이 풀어보는 문제들은 회계사 기출문제예요. 1차가 됐든 2차가 됐든. 그래서 기출문제를 뭐 지금 푸냐, 몇 달 후에도 푸냐,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 전 개인적으로 기출문제가 굉장히 현존하는 문제 중에는 제일 좋은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제 그 강사들이 이제 만드는 문제들도 있어요. 대부분의 이 만들어내는 문제들이요, 기출문제를 베이스로 해서 변형해요.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들은 이제 출제위원들이 이제 복수로 한 3분 정도가 이제 들어가시는데, 이런 분들이 자기가 문제 내고 다른 사람이 검토하고 이걸 굉장히 오랫동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완성도도 높고 난이도도 있어요. 근데 이제 강사가 혼자 만드는 문제들은 아무래도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어떤 문제들은, 특정한 문제들은 이제 퀄리티가 좋은 문제도 당연히 있지만, 전반적인 어떤 퀄리티를 비교하면 기출문제하고 강사가 만든 문제,
기출문제가 훨씬 좋죠. 그렇죠? 그 정도는 여러분들 이제 감안하셔가지고 마치 이런 거예요. 수능 시험 보면 그 일반 어디냐 출판대에서 만든 문제랑 수능 기출문제가 훨씬 더 난이도가 있고 완성도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웬만하면 잡다한 이야기를 안 할 거예요. 뭐 잡다한 그리고 혼자 떠드는데 무슨 잡다한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진도가 좀 빨라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은 궁금한 게 있잖아요. 나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근데 네이버 요 댓글로 해봤자 이게 설명하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에 가시면요. 네이버 아니라 그 유튜브 댓글로 수나리 재무관리로 검색하시면 카페에 가입하신 다음에 요 질문 게시판 활용해서 질문하시면 돼요. 여러분 놀라는 건 생각보다 답변이 빨라요. 왜냐면은 네이버에 거기 가입하시면 질문이나 새로운 글이 올르면 저한테 알람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빨리빨리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재무관리 공부하실 때 요 동의어가 많아요. 동의어가 많은 이유가 기본적으로 재무관리는요. 그냥 서양 학문이에요. 서양. 미국 학문이라고 봐도 돼요. 그래서 모든 용어들이 다 영어로 돼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그럼 재무관리를 처음에 공부하신 분들이 어떻게 했어요? 1세대, 뭐 70년대, 뭐 80년대 그때 미국에 유학 가셔가지고 막 공부하시잖아요. 물론 그때 이제 공부하신 분들이 지금은 전부 다 교수님들 중에서 이제 작고하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대부분 다 은퇴하신 분들이죠. 근데 이런 분들이 이제 교재를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분들이 한국에 없던 재무관리를 미국 가서 공부해 왔으면 다 영어로 배우셨죠? 영어를 이제 한국말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어떤 A 교수님은 가라고 번역하고 B 교수님은 이걸 나라고 번역하고 왜냐면 이제 번역이라는 거는 한국말로 변환하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채권 그래요. 채권, 그다음에 사채권, 채무증서 다 동의어잖아요. 이게 어떤 이제 문맥에 따라 조금씩 느낌이 다르긴 하지만 어쨌거나 같은 걸 지칭한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미국 안에 영어로 된 용어로도 여러 동의어가 있는데 그 여러 동의어를 다시 또 한국어로 변환하면서 또 하나의 영어 단어에 대한 여러 동의어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동의어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쩔 때는 이 용어를 썼다가 어쩔 때는 이 용어를 썼다가 그러니까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실 때 좀 용이하고 좀 수월하게 하시기 위해서는요. 동의어들에 대한 익힘, 그 다음에 어떤 개념이 나와요. 용어들이. 그럼 용어에 대한 거를 명확하게 익혀야지 이제 이해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돼요. 자, 기타 보시면 강의 범위가 생각보다 많고 강의량이 생각보다 많아요. 제가 보면 강의 해보면 CPA 준비생 대상으로 50분 기준으로 강의를 끊어보면요. 보통 요 기본반 강의 수가요. 차수가 90개에서 100개가 나와요. 굉장히 길어요. 이제 저는 요 유튜브로는 한 60강으로 한번 끊어보겠어요. 뭐 딴소리도 안 하고 연습 문제 좀 덜 풀고 해서 그리고 여기는 인간적으로 다 교재는 구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다른 선생님 교재 보셔도 상관없지만 그래도 제가 이제 요 강의 보시면 그래도 교재 사서 보시면 저한테도 큰 힘이 되고 여러분도 수월하게 하실 수 있고요. 제가 재무관리 기본 OT라고 써 있으면 여기 이제 보시면 이거 있잖아요. 제가 이 문구 하나 때문에 굉장히 가슴이 설렜어요. 저 역시 이건 이제 이 강의를 듣는 대부분의 어떤 시청자께서는 20대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참 꿈도 많고 열정도 가득하잖아요. 저 역시 그런 20대가 존재했겠죠. 저 역시 이런 열정도 있겠죠. 이 문구가 재무관리를 가르치시는 어떤 선생님이 이 문구를 쓰신 거예요. 그때 저는 이 문구의 뜻이 뭐냐 보더니 와, 이 문구가 저에게 가슴을 뛰게 만들었어요. 그 이후로 야, 나 이제 재무관리 공부 진짜 열심히 하겠다. 나 이제 재무관리가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이 달았어요. 그 전까지는 뭐 재무관리가 재미도 없고 막 그랬는데 이게 뭐냐? 쌤 랭귀지. 요 랭귀지는 뭘 의미냐면요. 잉글리시. 쌤 날리지 재무관리. 뭐냐면 쌤 날리지라는 게 이제 똑같은 지식이잖아요. 요 재무관리 지식이 뭐 중국에 가면 우리 재무관리 다르게 쓰이나? 영국에 가면, 유럽에 가면, 북미에 가면, 미국에 가면, 일본에 가면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요. 우리 재무관리를 투자 활동에 많이 쓰거든요. 똑같은 지식들을 써요. 워런 버핏은 저랑 다른 재무관리 지식을 쓰나? 똑같아요. 그죠? 똑같은 지식이고 대신 이게 이제 글로벌 비즈니스를 아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미국이 패권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비즈니스를 할 때요, 기본적인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 수단은 영어예요. 그러니까 same language라는 건, 제가 영어에 미국 사대주의 이런 거 아니라, 그냥
이 직장 생활 오래 하면서 이제 좀 해외 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느낀 저의 어떤 소회예요. 야, 영어를 알아야 되는구나. 재무 관리를 내가 제대로 공부해서 굉장히 유용성이 높으려면, 물론 국내에서도 충분히 유용성이 높지만 이 글로벌 비즈니스, 글로벌 투자 이런 거 할 때 더더욱 큰 빛을 발하구나. 여러분들이 평소에 영어 공부, 사실 영어 공부라고 하지만 영어는 이제 말이기 때문에 하나의 습관인 거죠. 우리가 뭐 한국말을 공부해서 배운 건 아니잖아요. 그처럼 이제, 근데 우리가 이제 제2 외국어가 영어이기 때문에,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의식적인 노력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잉글리시에 대해서 좀 친숙해지는 노력하고요. 그다음에 그렇다면 쌤 날리지를 우리 배우는 거예요. 글로벌 공통 날리지 배우는 여정을 이제 우리 시작해 볼까요? 자, 1장 파트 1 보시면 여기서 이제 워밍업이에요. 기업 활동에서 재무관리 역할이라고 했는데, 이제 재무관리를 공부할 때 우리가 뭘 공부하냐,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가벼운 워밍업이고,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또 용어들, 배경 지식들도 같이 제가 이제 설명드릴 때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들은 이제 회계사 준비생한테 좀 유의미한 내용이 있고요. 어떤 부분은 이제 금융공기업이나 다른 자격증을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유의미한 내용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이제 약간 좀 이래요. 요 CPA 시험의 특징은요, 주로 이론 베이스가 강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시험 출제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요 박사님, 교수님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이론이 강해가지고 이론 베이스예요. 이론이라는 거는 크게 시간이 지나도 안 바뀌어요. 근데 금융공기업이나 아니면은 기타 자격증은요, 요 재무관리 이론이요, 활용되는 거 역시 좀 더 강조해요. 물론 재무관리 이론이 활용되는 것만 배우는 건 아니고요. 재무관리 이론은 이론대로 배우지만 얘네들이 어떤 실무적인 것들을 접목해서 물어보는 퀘스천들이 좀 있어요. 그 실무적인 거는 실무가 들어가잖아요. 실무라는 건 이제 어떤 제도적인 측면인 거죠. 이런 것들을 좀 가미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요 강의하다가 어떤 요 제도적인 측면들, 그런 것들을 좀 언급드리면, 이건 좀 알아두면 좋겠구나. 이 용어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또 최근 제가 한 22년 요때부터 1차 시험에 보면요, 뭐 2차 시험도 그러지만 이런 제도적인 부분들이 어느 정도 가미가 돼가지고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어떤 출제위원께서 출제하시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그래서 재무관리 어떤 제도적인 거, 아주 기본적인 제도적인 것들은 좀 알아두시면 굉장히 도움된다 정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 거 익숙해서 한씩 보죠. 그 기업 활동 프로세스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경영학을 전공하신 분이라면, 뭐 마케팅을 내가 공부해봤다, 조직이나 인사를 공부해봤다. 이제 그럼 보면은 이제 마케팅 시간에 수업 들어가잖아요. 이 교수님이 가르치는 게 세상의 모든 시각을 마케팅적인 관점이야. 야, 기업이 잘 살려면 고객을 만족시켜야 돼. 그래야지 고객이 만족돼가지고 계속적으로 돈을 벌지. 그러니까 기업 활동은 마케팅이 중심이 돼가지고 기업 활동이 돼야 돼. 라는 거고요. 조직이나 인사 쪽 수업을 들으면요, 와, 세상의 모든 게 또 조직과 인사로 돌아가는 거예요. 야, 회사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한테 역할을 부여하고, 이 사람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목표를 부여하고 동기부여하면 스스로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 그럼 스스로 회사가 잘 굴러가지? 그러니까 어떤 조직 구조를 만들어 가지고 이 사람들을 잘해야겠다, 이런 것처럼 하는 것처럼요, 재무관리를 딱 공부하면요, 그래요. 세상 어떤 기업의 활동을요, 재무관리 측면에서 보는 거예요. 그럼 기업의 활동이 크게 뭐야? 그렇죠? 우리가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기업의 활동은 우리가 재무상태표로 보는데요, 자산, 그 다음에 여기 부채, 자본이에요. 쉽게 말하면 자산은요, 어떤 사업을 하려고 우리가 취득하는 거예요. 사업을 해가지고, 근데 이 사업하려고 자산을 취득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이제 자산 쪽을 오랜만에 하니까 차변,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해야죠. 얘네들은 이제 자금 조달 원천을 나타내는 거죠. 아이고, 왜 이렇게 안 나와? 오래돼가지고. 자금 조달 원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렴하게 자금을 조달해서 이 자금으로 잘 투자해서 사업을 하고, 그 사업에서 돈 벌 거 아니에요. 돈은 벌었으면 다시 또 재투자해서 영속기업 만들어가지고 더 좋은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기업 활동의 프로세스를요,
어떤 재무관리 측면에서 본다면, 야, 투자를 기획하고, 그 다음에 투자를 실행하고, 그래서 그 투자 결과 어떤 이익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 수익을 또 배분하고, 그 다음에 그 중에 일부는 또 재투자하고, 이런 선순환이 계속 일어나면 기업의 가치가 꾸준히 증가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기업 가치를 좀 극대화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거는 전부 다 이런 기업 활동의 프로세스는 투자를 중심으로 전부 다 이루어진다.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거고, 그때 투자로 이루어질 때마다 중요한 의사결정 포인트들이 있는데, 그런 포인트에서 재무지식이 쓰인다. 근데 그때 재무지식이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우리 공부해 볼까? 이거예요. 그죠? 되게 이제 철학적인 거, 약간 좀 뜬구름 잡는 얘기긴 해요. 자, 우리가 이제 경영학이잖아요, 재무관리도요. 사실 재무관리도 우리가 뭐 비영리, 뭐 어떤 조직의 재무관리 이런 거 있지만, 원래 이제 재무관리 자체가 경제학이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 사회주의를 전제로 배우는 것보다는 이제 자본주의를 배우잖아요. 왜냐면 경제학 자체가, 누가 그랬더라? 경제학 만든 사람 있잖아요.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 애덤 스미스라는 사람이. 인간의 이기심으로 경제가 돌아간다며요. 경제의 이기심으로 돌아가니까 그 얘기는 사유재산을 인정한다라는 걸 전제해서 출발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그 전제가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전제인 것으로 출발한 것처럼요. 이 재무관리는 돈에 대한 관리, 이건 돈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피상적인 거고요. 쉽게 말하면 투자하고 자금 조달 활동이 재무관리의 메인인데, 이 투자하고 자금 조달 활동은 주로 어디서 발생하느냐? 기업에서 발생하더라. 그러면은 그 투자하고 자금 조달 활동이 주로 이루어지는 그 기업이 어떤 건지는 조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기업도 여러 형태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상법을 공부해 보셨으면, 뭐 개인 기업, 쉽게 말하면 자영업 같은 거죠. 이런 자영업, 뭐 한명회사, 뭐 합작회사, 뭐 유한회사, 뭐 유한책임회사, 뭐 이런 많잖아요. 근데 여러 회사의 형태가 있지만, 우리가 재무관리에서 기업이라고 나오는데 가정하는 거는 우리 주식회사를 가정한다. 자, 그래서 주식회사는 특징들. 자, 주주는 유한책임이에요. 제가 이제 책임이라는 말을 공부할 때 참 힘들었어요. 저 역시도 이제 상법을 뭐 옛날 옛적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때 배웠지만, 그때 책임이라는 말을 해요. 책임이 뭐냐. 여러분들이 커피를 쏟았어.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커피에 옷이 젖었어. 그럼 그때 우리가 뭘 하죠? 아, 죄송합니다 라고 사과를 해요. 그건 책임지는 게 아니죠. 물론 그거는 도의적으로 당연히 사과하는 거고, 실제 책임지는 거는 내가 커피를 엎질러 가지고 그 사람한테 어떤 재산상 뭐 여러 가지 손해를 입혔을 거 아니에요. 그 손해를 회복시키는 게 내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면 유한 책임이라는 거. 그러니까 책임이라는 말 자체는요, 돈이라는 게 내포되어 있어요. 내가 여러분들을 고의든 아니면 내가 이제 고의가 아니든 간에 무의식적으로 내가 손을 움직였는데, 움직인 손에 여러분들 얼굴이 있어. 근데 여기 멍들었어. 나는 때리려고 때린 게 아니라 그냥 손을 이렇게 뻗었는데 모르고. 이게 이제 우리가 뭐냐면 이런 거를 무과실이 아니라 고의가 없는 건데, 이게 법적인 용어가 있는데, 하여튼 어쨌거나 그런 거잖아요. 내가 의도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것처럼 그랬을 경우에 여러분들한테 뭐 치료비를 물어다 주고, 뭐 정신적으로 타격받았으면 거기에 대한 좀 보상을 해주고 사과를 하는 게 책임을 다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주주 역시도요, 투자를 하면서요, 수익을 기대하지만 투자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져요. 그 책임이 어떤 거냐? 우리가 유한 책임이라고 하는데, 자신이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만 유한 책임이잖아요. 즉 뭐냐면, 삼성전자가 있어요. 내가 삼성전자에다가 주식을 100만 원어치 샀어요. 아, 그럼 나중에 언제 올라가면 좋은데, 뭐 이런 일이 당연히 발생하지 말아야 되고, 발생할 가능성이 극히 낮지만, 삼성전자가 이제 망했어. 망하면 주가가, 그쵸? 내 영원이 됐어. 그럼 나는 지금 100만 원의 주식을 사놨는데, 이거의 가치가 영원이 됐으니까 손실이 1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삼성전자한테 돈을 빌려준 빚쟁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로 이제 은행들이겠지만, 은행들이 이 주주한테까지 와가지고, 야, 삼성전자가 돈을 못 갚더라. 니들이 주주니까 은행에서 빌려간 돈 너들이 갚아야지 하고 우리 집으로 막 찾아오나요? 안 찾아온단 말이에요. 왜냐면 법적으로 주식회사는 우리 유한 책임만 짓자. 유한 책임이 뭐냐? 내가 투자한 돈에 대해서 다 돈을 잃었어.
즉 내가 100만원 잃었다고 삼성전자 찾아가가지고 야 나 니네 주식 사가지고 100만원 잃었다, 네가 나 100만원 갚아줘야지, 안 그러잖아요. 왜? 100만원에 대해서 잃어도 된다라는 내가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 거고, 그게 법으로 우리가 지는 책임이에요. 그런 거 우리가 유한 책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식회사는 굉장히 이제 주주가 많아요. 특히나 상장된 회사면 돈이 필요하면 이제 유상증자를 같은 걸 통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기업의 어떤 미래 성장을 위해서 자금 조달이 좀 더 상대적으로 비상장 회사보다 수월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재무관리에서 별다른 언급이 없으면요, 주식회사를 가정해서 이론을 전개한다. 그럼 주식회사가 어떤 거냐? 그러면 주식회사의 기관이라는 게 있어요. 기관. 그래서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주총회, 그다음에 이사회, 감사, 대표이사. 우리가 여기서 경영진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이사회하고요, 대표이사를 일반적으로 경영진이라고 해요. 그럼 기업에 대한 의사결정, 뭐 투자를 하냐, 투자를 안 하냐, 뭐 돈이 필요해서 외부에서 돈을 빌려오냐, 이런 의사결정은 누가 하냐? 이런 경영진이 한단 말이에요. 현대적인 주식회사는 큰 주식회사를 가정해요. 여러분들이 재무관리하면요, 뭐 삼성전자, 애플, 뭐 아마존 이런 것처럼요, 이런 큰 회사의 어떤 재무관리다. 그래서 그런 큰 회사를 좀 배경에 염두에 두고 이거를 받아들이시면 조금 수월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큰 회사는요, 뒤에서 배우겠지만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들이 빈번히 존재해요. 물론 안 그런 회사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좀 빈번히 존재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주식회사를 소유하는 사람은 주주예요. 근데 주주는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회사에 어떤 중요한 일, 뭐 중요하지 않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몇만 명씩 되는 주주가 모여가지고 투표를 하기 힘들어요. 예를 들어 이번에 신입사원이 들어왔어. 야,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신입사원한테 일하라고 컴퓨터를 사줘야 돼. 노트북을.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뭐 나 회계사가 돼가지고 PwC에 이제 들어갔어요. 그럼 PwC 가면은 노트북 줄 거 아니야. 노트북 줘가지고 일하라고 하는데 델 많이 주더라고, 하여튼. 근데 이 노트북을 주는데 회사도, 애플도 이번에 13명이 1000명 들어왔다고 쳐봐요. 이 사람한테 어떤 노트북을 줄까? 아, 삼성 걸 줄까? LG 걸 줄까? 맥북을 줄까? 뭐 델 거, 외국 걸 줄까? 이런 결정하는데 주주들이 모여가지고 결정해봐요. 5만 명이 모여가지고. 언제 어느 세월에 그걸 결정해요? 못하잖아요. 그래서 주주들은요, 회사를 소유하지만 회사에 대한 어떤 일상적인 의사결정, 그 다음에 또 중대한 의사결정은요, 이 경영자한테 위임을 또 하기도 해요. 그래서 요 주주총회는 주주의 어떤 이해관계, 직접적인 이해관계, 보통은 이제 주주한테 해로운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그런 주주의 책임을 더 가중할 만한 그런 안건에 대해서 주주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회의체가 있고, 이 주주들은 그 회의체에서 자신들을 대신하는 이사들을 선임해요. 그래서 그 이사들이 모여있는 회의체가 이사회고, 그 이사회는 회사의 어떤 이제 중요한 일들, 아주 이제 일상적인 일이 있고 또 중요한 일이 있잖아요. 뭐 사람을 해고하거나 한 명, 이거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일상적인 일이지. 한 명을 새로 뽑거나, 이거 중요한 일 아니에요. 일상적인 일이지. 이제 이런 일상적인 일들은 이사회 멤버인 그 중에서 대표를 뽑아서 대표이사, 보통 우리가 대표이사 그러면 사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장한테 위임을 해주고, 감사는 뭐냐면 주주 입장에서는 자기의 어떤 권한을 이사회하고 대표이사한테 위임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똑바로 이 경영진들이 일을 잘하냐, 이거를 이제 주주를 대신해 가지고 감독하는 사람을 이제 감사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제 주식회사의 그 기관, 우리가 브레인이라고 부르는 거죠. 헤드쿼터. 우리 몸이라면 이 머리를 구성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로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주주총회에 있는 사람이 A예요. 이사회 경영진은 B라고 할게요. A하고 B가 서로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해관계가 좀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한 배를 탔지만 한 배 안에서도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잖아요. 타이타닉이 무너졌어. 그럼 배 타고 가다가 타이타닉이 이렇게 가라앉았어요. 그러면 똑같이 한 배 탔으니까 다 살던지 다 죽던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안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생기고 운 좋게
또 생존해진 분도 계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한 배를 탔어도 그 안에서도 이해관계가 달라요. 그래서 그런 이해관계가 다름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공부해요. 이건 저 뒤에 가서 기업재무라고 불리는 곳에서 공부를 해요. 또 우리가 이제 주식회사를 본다면 보통 이제 직장인들이 우리 주식회사니까 주인이 누구지? 그럼 주인은 주식회사니까 주주지.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지. 이런 것처럼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주지? 이건 굉장히 이제 좁은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요. 그래서 재무관리에서는요, 이 회사의 주인을요 조금 더 넓은 의미로 봐요. 자, 보시면 회사예요. 회사에 요 자산이 있고 부채가 있고 여기 자기 자본이 있어요. 주주는 여기 있는 거예요. 부채는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채권자라고 불러요. 좀 차이가 있다면 일반적인 채권자는요, 기업에서 어떤 초과이익이 나더라도요, 자기가 받아야 될 원리금 외에는 더 받아가지 않아요. 근데 주주는요, 어떤 자금을, 이익을 배분한 순서가 제일 후순위지만, 자기가 이제 남는 이익을 다 자기 거기 때문에 회사가 잘하면 잘할수록 더 많이 가져가는 그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사실 위험을 부담하는 거, 위험 부담이라는 건 이제 회사가 망했을 때, 회사가 망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자산을 매각을 해요. 매각을 하면 돈이 생기잖아요. 원화가 생기고, 이 원화로 제일 먼저, 물론 이제 국세나 이런 기타 비용들 먼저 갚지만, 심플하게 보면 채권자한테 빌린 거 갚고, 이자랑 원금들, 그리고 돈이 남으면 주주한테 줘요. 근데 회사가 이제 보통 망하면요, 채권자한테 빌린 것도 다 못 갚아서 망하기 때문에 주주가 가져가는 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와 관련해서 누가 더 큰 위험을 부담하느냐? 채권자보다는 주주가 더 큰 위험을 부담하죠. 그러니까 주주가 거기에 대한 더 많은 권한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좁은 의미로는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주야라고 하지만, 주인이라는 거는 실제 요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돈을 투자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누가 투자한 거예요? 투자에 조금 성향이나 형태가 다르지만 채권자도 회사에 돈을 투자한 거고 주주도 돈을 투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재무관리에서는요, 별다른 언급이 없으면 어떤 기업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기업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순간 얘는 주주하고 채권자를 하나의 그룹으로 얘기하는구나.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요, 기업의 주인은 주주하고 채권자라고 우리는 가정해요. 포괄적 의미, 이거는 이제 주주 채권자 외에 뭐 종업원, 뭐 지역사회,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 다 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 기업의 어떤 사회적인 책임 관련해 가지고 이제 넘어갈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일반적인 재무관리 이론을 정리할 때는요, 여기 딱 요 넓은 의미, 기업의 주인을 주주하고 채권자로 보고 일반적으로 논리를 전개해요. 자, 이제 재무관리 하면은 이제 우리가 경제학도요, 여러분들이 배우는 거는 뭐 경제학 원론도 당연히 배우셨겠지만 뭐 좀 더 세분하게 들어가면 미시경제학, 뭐 거시경제학 배우잖아요. 사실 이 미시경제학 안에서도요, 넓게 보면 재정학도 미시경제학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국제재무, 무역이론들, 그렇죠? 이런 것도 넓게 보면 미시경제학이에요. 노동경제학, 얘도 미시경제예요. 근데 거시경제학에서도요, 이제 거시경제도 있지만 그 안에서도 이제 뭐 경제성장론, 뭐 통화론 이런 식으로 세부 과목들이 나눠져요. 세분화 시키게. 우리는 심플하게 배움이 짧아가지고, 배움이 짧으면 자기가 아는 게 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경제학 그러면 그냥 미시경제, 거시경제, 넓게 가면 국제경제, 그 안에서도 또 세부적으로 나눠지긴 해요. 뭐 산업조직론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처럼 재무관리도 우리가 이제 재무관리라는 큰 이름 하나로 배우지만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요, 투자론, 그다음에 기업재무, 뭐 파생상품, 기타 이렇게 배워요. 우리가 이제 수업 목적으로는요, 주로 투자론, 기업재무, 파생상품 요 세 가지를 많이 배우고, 요 국제재무 중에 뭐 일부 금융기관론은 거의 안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배운다. 그리고 재무관리는요, 주로 현재 요 재무상태표를 보고 저희가 설명을 좀 많이 들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유동자산, 비동산, 요 자산 가지고 뭐 하냐? 사업을 하고, 부채와 자본이라고 쓰지만 이거는 요 사업에 대한 자금을 조달한 거예요. 자금 조달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거를 자산이야? 자산이구나.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자산. 그거 왜 취득했지? 사업하려고. 사업해서 뭐 하려고? 돈 벌어야지.
돈 벌어서 뭐 하려고? 돈을 채권자가 빌려줬잖아. 그 이자도 갚아야 되지. 주주가 투자했잖아. 배당도 줘야 되고 주가도 올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계속 그런 걸 만족을 시켜줘야지 이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돈을 빌려줄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기업이 계속 생존, 발전하니까. 지속 가능한 경우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자산이구나, 좋겠다, 부채구나, 빌린 돈이구나, 자본이구나, 주주구나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보실 때 자산이구나, 사업을 하는구나, 이제 부채랑 자본이구나, 자금을 이렇게 조달했구나,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걸로 할게요. 자, 재무관리의 목표. 얘는 시험에 되게 잘 나와요. 근데 잘 나온다는 게 상대적으로 잘 나오는 거지. 제가 이제 CPA 기준으로 본다면요. CPA 기준으로 본다면 1차 시험 기준으로요. 아마 2000년부터 시험 문제가 공개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강의하는 시점이 2025년이니까 지난 25년 동안 그죠? 요 재무관리의 목표에 대해서 나온 문제가 한 2문제 있을 거예요. 10년에 한 문제꼴, 12.5년 한 문제꼴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잘 안 나오고 2차에서도 뭐 재무관리의 목표에 대해서 뭐 약술하시오 뭐 이런 게 있긴 해요. 제 기억 속에. 그래서 이건 이제 뭐 이렇게 빈출, 상대적으로 지금 우리가 배우는 요 파트 1에서는 상대적으로 빈출 주제인데, 그냥 알고 계시면 돼요. 보시면, 이제 이익 극대화라는 게 있고요. 네, 이익 극대화가 이제 재무관리 목표로 옛날에 많이 썼죠. 왜냐면 이제 기업의 성과를 우리가 이제 재무제표를 통해서 확인하잖아요. 근데 재무제표는 문제라기보다는 만들어진 게 이 회계 원리에, 제가 말하는 회계 원리라는 게, 회계 기준에 의해서 재무제표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 최종적으로 우리가 보는 것들이 이익을 보는 거죠. 당기순이익을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이익만 극대화하면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아니다, 재무관리는. 이익 극대화는 재무관리의 어떤, 그 목표로 삼기에는 조금 안 좋더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익의 개념이 불명확하더라. 이익이 도대체 뭐냐? 보시면 이제 우리가 손익계산 항목에 뒤에 끝나는 용어가 이익으로 끝나는 용어들이 있어요. 영업이익을 극대화하는 거야? 이제 세전이익,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이걸 극대화하는 거냐? 당기순이익을 극대화하는 거야? 총포괄 이익을 극대화하는 거야? 그리고 어떤 이익에 따라서도요 이해관계가 달라져요. 왜냐면 이제 경영진이 쉽게 말하면 대표이사, 우리 사장님이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이 사람의 어떤 보너스나 승진이 결정된다고 해봐요. 그거는 이 계약하기 나름이니까. 그러면은 이 사장님은 영업이익을 어떻게든 올리려고 해. 영업이익은 막 양수인데, 그죠? 당기순이익 음수로도 만들 수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익의 개념이 참 불확실해요. 그러니까 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 불확실한 걸 가지고 어떤 재무관리의 마음속의 목표로 삼기에는 좀 그렇지 않냐? 왜냐면 목표라는 거는 움직이지 않아야 되는데 얘는 왔다 갔다 하고 사람마다 달라요. 그다음에 또 문제는 뭐냐면 이제 재무관리는 기본적으로요. 재무관리는 뭐냐면 미래지향적인 거예요. 뒤에서 배우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자산을 구입했잖아요. 기업들이 자산을 왜 구입해요? 삼성전자나 예를 들어 엔비디아죠. 얘네들이 보면 GPU 같은 거 이런 이제 인공지능 반도체 만들려고 설비 같은 걸 많이 구입하잖아요. 이 설비 외에 그 설비도 쉽게 보면 자산 구입하는 거죠. 왜냐면 사업을 해가지고 장사해서 돈 벌려고. 자, 그러면은 자산을 구입하는 건 오늘 일어났어요. T는 연기 시점에. 그러면 이 자산을 구입해서 사업해가지고 버는 돈은 언제 일어나요? 미래에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재무관리는 기본적으로 미래지향적이에요. 이 자산을 구입해둔 금액이 100이에요. 근데 이걸 사업해가지고 내가 90만 벌면 자산 잘못 구입한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내가 100을 구입해가지고 자산을 구입했으면 100보다 크게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돈을 더 잘 벌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미래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라는 게 존재한단 말이에요. 앞으로 내가 돈을 얼마큼 벌 거야 우리 회사가 이렇게 생각하더라도 그 얼마큼 벌 거를 지금 예상하는 거랑 실제 그 시점이 됐어요. 그 시점에 실제 돈 번 거랑 계산하면 그리고 지금 예상하는 거를 기대라고 부르고 기대라는 게 expectation이라고 하고 이거를 약자로 그냥 E라고도 해요. 그래서 뭐 E에 뭐 이렇게 해주면 어떤 거에 기대값이구나. 기대라는 게 들어가는 것 자체가 확률이라는 개념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대고 근데 실제 그때가 돼가지고 결과는 실현된 값이에요. 그러면 기대값이랑 실현된 값이랑 같냐?
같을 수도 있지만 테마는 같지 않단 말이에요. 마치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회계사 준비하려고 막 올해 막 공부해. 야, 그러면은 내가 내년도에 이렇게 시험 보면은 나는 뭐 예를 들어 점수가, 평균 점수가 70점이야. 그럼 실제 시험 봤어. 70점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70점을 예상했는데 71점이 나올 수도 있고 70.2점이 나올 수도 있고 70점이 딱 안 나올 거 아니에요. 딱 정확하게. 그러니까 내가 현재 예상한 값하고 미래에 실질적으로 달성한 값이 다를 거란 말이에요. 재무관리는 그걸 불확실이라고 봐요. 그래서 미래지향적이기 때문에요. 이런 불확실성이라는 게 존재해요. 근데 회계이익이라는 거는 어떤 과거의 결과를 가지고 만들어냈기 때문에 과거의 결과를 회계 기준에 따라서 정리한 게 재무제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이익이라는 개념 자체가 내포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익 극대화는 안 좋은 거 아니냐. 단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또 화폐의 시장가치. 그러니까 오늘 1억 원이랑 10년 후에 1억 원이랑 어떤 게 돈의 가치가 더 커요? 오늘 1억 원이 크겠죠. 그러다 보니까 회계이익은 그냥 재무제표에 얼마 돈이 쓰여졌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실질적인 가치 비교가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걸 어떤 특정 시점으로 환산해가지고, 왜냐면 서로 다른 같은 금액이라도요, 돈이 발생하는 시점이 다르면 돈의 실질적인 가치가 다르잖아요. 이거를 이제 서로 일치시키려면은요, 비교하려면 비교 대상의 조건들을 모두 다 일치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치시키는 게 바로 시점을 일치시키는 거고, 그 방법이 화폐의 시장가치란 말이에요. 뒤에서 나오겠지만 이 파트 2에서. 근데 회계이익이라는 것은 이런 화폐의 시장가치를 반영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익 극대화를 쓰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나온 게 기업가치 극대화라고 하고요. 자, 그럼 중요한 건 이 용어들 있잖아요. 여기 얘는요 계속적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빨간 볼 친 거, 자산의 가치는 해당 자산을 보유함으로써 얻게 되는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 합이다. 그러면 이 자산 대신요 기업이라는 거를 넣어볼게요. 기업의 가치는 해당 기업을 보유함으로써 얻게 되는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다. 이게 바로 우리가 재무관리의 알파와 오메가가 모르겠다. 이게 오메가인가? 아닌데 오메가가 이렇구나. 그렇죠? 알파와 오메가다. 시작과 끝이에요. 자, 그래서 기업가치 극대화라는 개념을 우리는 쓰겠다라는 거예요. 왜 기업가치 극대화는요? 자, 미래 현금 흐름의 가치예요. 그러니까 어떤 돈의 현재 가치를 시간 가치라는 걸 고려하고, 이 시간 가치를 고려함으로써 발생하는 불확실성이라는 것도 같이 고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가치 극대화가 굉장히 어떤 재무관리의 목표로 삼기는 논리적이고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요 수식을 가지고 봐요. 우리가 요 수식을 가지고 계속 재무관리 파생상품 들어가기 전까지는, 사실 파생상품에서도 요 수식이 계속 이용되지만 이걸 쓸 거예요. 지금 뭐냐, 캐시플로우. 우리가 이제 회계이익 대신요 현금이라는 걸 가지고 다 얘기를 할 거예요. 왜냐면 실제로 기업 경영에서 중요한 게 뭐냐, 회계이익도 중요하지만 현금 흐름이라는 게 중요해요. 대표적으로 쿠팡이라는 회사가요 거의 한 12년? 10년 동안 적자가 났어요. 그럼 적자가 나서 이렇게 오랫동안 났으면 회사가 망해야 될 거 아니에요. 회사가 안 망하고 잘 나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계속적으로 현금 흐름이 도는 거예요. 즉 빚 갚을 게 있으면 빚 갚고, 지불할 비용이 있으면 지불할 비용이 있고, 설령 회계적인 이익을 음수라 할지라도 이렇게 돈을 내가 지불해야 될 의무들을 돈으로 전부 다 해결할 수 있으면, 그러면 이게 자체가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회사가 이제 멀쩡하게 잘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재무관리에서는 현금 흐름이라는 거를 기준으로 하고, 이 현금 흐름은 캐시플로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우리말로 번역하니까 현금 흐름이에요. 그래서 기니까 CF 이렇게 쓰는 거예요. 밑에 보면은 이제 할인율이라고 하는데, 할인율이라는 용어는 지금 그냥 할인율이다. 나중에 또 배울 거니까. 이게 앞으로 미래에 배울 게 막 지금 나오기도 해요.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변수에 의해서 기업의 가치를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업의 가치라는 건 두 가지 변수, 여기 현금흐름하고 할인율이에요. 수식상으로 보면은 현금흐름이 크면 클수록 기업의 가치가 커지죠.
할인율이 높아지면 분모에 있는 값이 커지니까 전체 값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미래 현금으로만으로는 양의 관계, 기업 가치와 위험, 할인율을 우리가 위험이라고도 보거든요. 위험이라는 거는 음의 관계를 갖는다. 그래서 이 기업 가치는 기업 가치 극대화는 과학적, 논리적, 그다음에 어떤 투자자한테나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가 재무관리의 목표로 삼을 수 있다. 그래서 이 기업 가치 말고 주주 가치 극대화는 말이 안 되냐? 주주 가치 극대화는요. 자, 여기 채권자의 가치를 보장할 수 있으면 주주 가치 극대화를 기업 가치 극대화와 동의어로 쓸 수 있다. 즉 뭐냐면 이게 우리가 이제 제가 영어 자산이라는 거를 영어로 하면 에셋이에요. 에셋. 부채라는 거를요. 우리가 바로잉이라고 할게요. 빌리는 거. 그다음에 얘를 스탁 혹은 쉐어라고 해서 S라고 할게요. 이게 주주 거. 이거는 채권자 거. 우리가 차대 같아야 되잖아요. 자산을 A라고 보면은 자산의 가치는 요 채권자 가치하고 주주 가치 합이에요. 결국 기업 가치 극대화는 뭐냐? 채권자는 일반적으로 본인이 가져가야 될 원리금이 정해져 있잖아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더라도 기업이 그 자기가 가져가야 할 원리금을 초과해서 달라고 할 수 없어요. 즉 뭐냐면 채권자 가치는 딱 이게 정해져 있어요. 제가 이게 어떤 문자에다요 이렇게 발을 한다는 거는 얘는 정해져 있다, 한도가 있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기업 가치를 극대화한다는 거는 맥시마이즈 에셋 한다는 것은 곧 맥시마이즈 쉐어홀더 하는 거랑 같은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기업 가치 쓰니까, 주주 가치니까. 근데 이게 전제 조건이 항상 그런 게 아니라요. 채권자 가치가 고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주주하고 채권자는요. 이렇게 한 배를 탔어요. 한 배를 탔지만 서로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어 가지고요. 달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 채권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기업에 돈을 맡긴 사람이에요. 돈을 맡김. 이 맡긴 돈을 누가 운영해요? 주주들이 운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채권자는 이 돈을 맡기면서 야 이거 아껴 쓰고 열심히 쓰고 잘해 뭐 이런 마음으로 돈을 맡겼죠. 근데 돈을 쓰는 사람은 자기 이해관계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돈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맡긴 사람의 의사를 무시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뭐 어머니가 무슨 학원비를 줬어. 뭐 아버지가 주고 어머니 주면은 그게 뭐겠어요. 예, 똥씨가 이거 갖고 와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뭐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주는데 나는 그 학원비 받으면 뭐 내 돈도 아니고 뭐 학원 가서 뭐 그죠? 어떨 때는 그죠? 학원 안 가고 어떨 때는 학원 가서 그냥 졸고 있고 다른 거잖아요. 돈 준 사람하고 돈 준 사람 마음대로 내가 행동하냐 안 하는 것처럼. 즉 채권자도 그런 마음으로 주주한테 회사에 돈을 맡겼지만 그 돈을 운영하는 주주는 그런 마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는 예제를 간단하게 볼게요. 생각보다 이 강의가 길어지네. 요 예제만 하고 쉬었다가 또 이어서 할게요. 자, 대한기업의 재무상태표하고요. 대한기업이 직면한 사항이래요. 자, 대한기업은 보니까 자산이 200억이 있는데 현재 현금이 그래도 100억이 있어요. 부채가 250억이고요. 이익금이 50억이고 그래서 부채하고 자본이 200억이에요. 이익금이 마이너스 50억이라는 얘기는 이 자본 계정이 지금 마이너스 50이잖아요. 즉 뭐냐? 채권자는 250억을 빌려줬어요. 근데 지가 지금 가져갈 수 있는 건요. 자산 다 팔아봤자 200밖에 안 나요. 채권자가 50 손해봤잖아요. 그러면은 이익금이 마이너스 50이라는 거는요. 주주 가치는 마이너스 50이죠. 근데 주주는 무슨 책임? 유한 책임. 그러니까 마이너스 50이라도 실제 주주 가치는 0이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사실상 주주가 가져갈 수 있는 돈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 대한기업이 현재 두 가지 투자 대안이 있어요. 하나는 위험한 투자하고요. 다른 하나는 안전한 투자가 있어요. 자, 1번 투자안이 성공 가능성은 낮으나 성공 시 매우 높은 보상을 지급하는 거예요. 위험한 투자. 다행스럽게 여기 잠깐 지워보면 요 회사는요. 투자를 하기 위해서 여기 돈이 있어. 돈이 있으니까 투자할 수 있겠죠. 어떤 거냐. 현재 현금 100을 투자하면요. 성공할 때 자산 가치가 1000억이 되거나 회사의 가치가 1000억이 되는 거죠. 실패할 때는요. 회사가 이제 쫄딱 망해버리는 거야. 지금 자산 가치가 200억인데 이것까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성공할 가능성은 5%예요.
실패할 가능성은 95%예요. 기대값 계산해 볼까요? 1000억에 5%. 그 다음에 실패하면 자산가치가 0이에요. 0. 그러니까 이런 경우면은 1번 투자하는 기대값은 50억이에요. 그게 뭐냐? 내가 10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가지고 50억 받아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50억 손해보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투자가 있어요. 이거는 얘는 50억 손해보는 투자. 2번 투자는요, 안전한 투자예요. 성공 가능성은 높은데요. 대신 성공 시 좀 보상이 좀 낮아. 뭐냐면 내가 100억을 지금 투자하면 성공하면은 자산 가치가 250억이 되고 실패하면 자산 가치가 100억이 돼요. 성공 확률, 실패 확률이 반반이에요. 그럼 얘는 얼마예요? 250억에 기대값 하면 50%, 100억에 50%는 175억. 즉 100억 투자해서 175억이 되는 거예요. 75억 돈 벌잖아요. 그럼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주주라면 어떤 행동을 하겠느냐? 주주라면 당연히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본다면, 야, 100억 투자해가지고 얼마냐? 아까 전에 아이고 이거 좀 지우려고요. 아이고 100억 투자해가지고 아이고 오래돼가지고 이게 좀 오래됐다는 게 요 태블릿이 오래돼가지고 그래요. 좀 사고 싶은데 나중에 구독자 더 많아지면 그때 살게요. 그래서 더 좋은 환경에서. 자, 어쨌거나 요 위험한 투자를 하게 되면요 50억,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마이너스 50억만큼 가치가 떨어져요. 근데 안전한 투자하면은요 75억만큼 가치가 올라가요. 근데 우리가 주주 관점에서 본다면, 야, 여기 성공하면은 주주 가치 얼마가 돼요? 기업 자산 가치가 1000억이잖아요. 부채가 250억 있어요. 돈 다 바꾸면 주주는 그죠? 750억보다. 실패하면 0원이야. 근데 만약에 안전한 투자를 했어요. 성공하면 자산 가치가 250억이에요. 그쵸? 그럼 250억이면 자산 가치가 250억이야. 근데 남의 돈 갚으면 주주는 얼마 가져가요? 0원 가져가요. 실패하면 자산 가치가 100억이 되고, 근데 채권자한테 빌린 게 250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채권자 그냥 다 가져가고 주주 가치는 없어져요. 그러니까 안전한 투자,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해야 될 만한 투자를 하면 주주는요 0, 0이야. 투자 안 하면 주주 가치 현재 얼마예요? 0이죠. 그러니까 투자 안 해도 0원. 안전한 투자, 누가 봐더라도 돈 벌 수 있는 투자를 해도 0원이에요. 근데 오히려 이거 한탕 투자, 그건 뭐예요? 성공 가능성은 낮지만 일단 성공하면은 떼부자가 돼. 실패하면 0이야. 근데 이 0원이라는 거는 지금의 나하고 똑같아. 투자 안 하나, 지금 회사 망하나, 그래도 0원이죠, 주주 입장에서는요. 근데 모험을 걸어가지고 잘 되면 0원에서 플러스로 되고, 잘 안 돼도 0원이야. 더 이상 미칠 게 없어. 그럼 주주는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그렇죠. 주주는 이런 위험한 투자를 선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기업 가치가 얼마가 돼요? 이 투자를 실시하는 순간 기업 가치가 200억에서 여기 50억 손해보는 거잖아요. 마이너스 50억이니까 기업 가치는 150억으로 하락한단 말이에요. 그럼 150억 하락하는 건요, 채권자의 가치를 주주가 가져가는 꼴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처럼 이런 특수한 상황, 이건 뒤에 가면 우리 또 배울 거예요. 자본구조 쪽에서. 이런 특수한 상황, 쉽게 말하면 이제 어떤 재무적인 공경에 이렇게 취한 기업들은요, 채권자 가치를 주주가 슈킹하려는 니즈가 존재해요. 그러니까 채권자의 가치를 보존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주주 가치 극대화가 항상 오르냐?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주 가치 극대화의 전제 조건은 무엇이냐? 말씀드린 것처럼 채권자의 원래 가치를 보존한다는 전제 하에서는 주주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이다. 만약 객관식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요, 객관식은 제일 그 보기 중에서 올바른 거, 그 보기 중에서 제일 틀린 거, 이걸 고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푸시면 돼요. 좀 길었네요. 잠깐 쉬었다 또 할게요.